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의 이익주입니다. 오늘 저 고양시 여러분과 2021년도 고지식 콘서트,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지식이 높은 분들이 모여서 하는 곳이 고양인가 보죠. 예.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드느냐. 위기라고 하는 말에는 사실 위험과 기회라는 말이 동시에 들어가 있죠. 끝말 이어가기 할 때 위기 다음에 기회, 아마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요즘 우리가 모두 위기 속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 긴 역사 속에서 큰 위기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역사를 전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역사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성공 사례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고려 말의 정도전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정도전, 위기를 기회로 만들다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주는 국가에 의존하고 국가는 백성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백성은 국가의 근본인 동시에 군주의 하늘이다. 우리가 흔히 임금이 백성의 하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군주의 하늘이라고 하는, 물론 요즘 같으면 당연한 생각이지만 이 말을 무려 600년 전에 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이 말이 나온 다음부터는 이 말이 상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조선의 상식입니다. 이런 새로운 상식을 만든 사람, 바로 정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전을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최초의 조선인. 고려에서 태어난 고려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고 새 나라의 첫사람, 최초의 조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정도전이 어떻게 자신의 위기를 또는 국가의 위기를 극복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려 말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세계 질서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150년 동안 거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몽골족의 원나라가 쇠퇴하고 명나라가 새로 등장합니다.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패권 국가가 바뀌는 교체가 있었습니다. 아마 21세기 초입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패권 국가의 교체가 얼마나 큰 충격인지 잘 아실 겁니다. 아직 미국과 중국의 패권 교체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아직 중국이 미국만큼 힘을 갖지도 못했는데 그 여파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다면 그 시기 사람들이 원에서 명으로 교체되는 것에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고 이것이 고려에 얼마나 큰 위기감을 주었을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때까지 유일한 진리라고 믿어졌던 불교를 대신해서 유교가 불교를 배척하면서 지배적인 사상으로 등장합니다. 불교에서 유교로의 교체, 이것은 가치관의 교체이기도 하고 정신 세계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세계 질서의 변화, 정신 세계의 변화, 이런 큰 변화를 그 변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흔히 위기로 느끼게 됩니다. 변화를 위기로 느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기도 하죠. 이 변화의 시기, 위기의 시기에 정도전은 어떤 길을 택했을까? 여기에 고려 왕조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때쯤이면 고려가 건국된 지 400년, 거의 500년이 다 되어갈 무렵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진 지 400년 이상 500년 가까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겠지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쌓여 있을지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하지요. 먼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고려가 1231년부터 1259년까지 거의 30년 동안 몽골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라가 없어지는 것을 피하는 성과를 거둡니다. 고려라는 나라가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100년 동안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됩니다. 국가는 유지했지만 원의 간섭을 받는 상태, 이런 상태가 100년 가까이 계속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려 국왕을 원에서 결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려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국왕을 외세가 결정하게 된다면 고려의 정치가 어떻게 되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왕을 책봉하기도 하고 그 왕을 폐위하기도 하고 물러났던 왕을 다시 책봉해서 복위시키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고려의 국왕이 나름 대응을 합니다.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나누어 주고 이 사람들과 함께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여기에는 그 사람의 능력도 신분도 자격도 다 필요가 없었고 유일하게 국왕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기에 대한 충성심이었습니다. 왕에게 충성해서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언젠가 폐행이라고 하는 말을 쓴 적이 있는데요. 왕의 사랑을 지나치게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폐행이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환관들이 있습니다. 환관들이 정치에 개입하고 권력을 누리고 과거에 급제한 관리들을 무시하고 이런 일이 100년 동안 이어졌던 것이죠. 올바른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은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국왕의 총애를 받고 내 권력을 유지하느냐, 이 관심만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나라. 이것이 고려 말 나라의 사정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원에서 고려 정치에 간섭을 하니까 직접 원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에 들어가서 원의 고위 관료 또는 원의 황실의 신임을 얻고 그걸 바탕으로 고려에 들어와서 권력을 누린 사람들. 대표적으로 기황후가 있습니다. 고려의 여인이 원의 황제의 정황후가 됩니다. 기황후죠. 기시황후. 이 기황후의 일족들이 고려에서 얼마나 큰 권세를 누렸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국왕은 자기가 총애하는 폐행들을 거느리고 정치를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원에 결탁해서 고려에서 권세를 누리고 때로는 국왕의 폐행들과 친원파가 싸우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민생은 실종되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토지를 뺏고 어느 정도 토지를 넓히느냐면 산천으로 경계를 삼는다. 저기 보이는 산까지가 내 땅이야. 저기 흘러가는 강까지가 내 농장이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땅을 빼앗긴 농민들은 그 땅과 함께 들어가서 소작인이 되거나 또는 노비가 되거나 그래서 압양위천, 양인을 억눌러서 천민을 만든다 라는 말이 이 시기에 유행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본거지를 떠나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유랑을 하는 거죠. 이 시기에는 고려에서 몽골로 가는 국경이 대단히 낮아졌기 때문에 고려 땅을 떠나서 원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압록강 건너 요동지방, 이 지방에 고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 사람들이 표현한 그 당시 상황이 있습니다. 국지불국, 나라의 나라 아님, 나라답지 못함, 이게 나라냐 라는 말이 이때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세계 질서가 바뀌는 가운데 나라 안에서는 정치적인 부패, 무능, 혼란, 민생의 파탄,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시대가 된 것이죠. 고려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가장 먼저 개혁하려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이 왕위에 오른 지 5년 뒤에 반원 정치를 일으킵니다. 기황후의 일족을 비롯한 친원파들을 일망타진합니다. 원과 공민왕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죠. 그로부터 6년 뒤에 원이 공민왕을 폐위하고 군대를 고려에 파견해서 공민왕을 공격하게 합니다. 고려가 겪은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최영과 이성계가 원나라 군대를 몰아내면서 고려의 승리로 종결이 됩니다만 이 여파가 만만치 않습니다. 국왕의 권위는 실추되고 무장들, 이 원과 싸우는 고려군을 지휘했던 무장들의 권력이 강화됩니다. 이 무장들은 고려의 개혁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공민왕은 끝내 반원을 유지합니다. 1368년에 명나라 주원장이 원나라의 수도를 점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원명 교체의 출발이 되는 사건인데 그로부터 얼마 뒤부터 공민왕은 친명 반원 정책을 분명히 합니다. 세계 질서의 교체, 패권 국가의 교체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것이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개혁을 표방합니다. 공민왕은 즉위할 때부터 일국갱시, 한나라를 다시 만들겠다라는 표어를 내걸고 개혁을 했습니다만 친원파들의 반대로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원 정치에 성공한 다음에 개혁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공민왕의 고민을 보여주는 사료가 하나 있습니다. 공민왕이 왕위에 있은 지 15년 뒤의 일입니다. 15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공민왕이 왕위에 있은 지 오래되었는데 재상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재상은 고위 관리들이죠. 고위 관리들이 왕의 말을 안 들은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왕은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고위 관리들이 개혁에 반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민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신 대족들은 친당이 뿌리처럼 이어져 있어 서로 허물을 가려주고 세신 대족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고위관직에 올랐던 명망 있는 큰 집안, 고려의 귀족들이죠. 이 사람들은 서로 뿌리처럼 이어져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초야에서 새로 나온 사람들, 초야 신진들은 감정을 숨기고 행동을 꾸며 명망을 탐하다가 귀현해지면, 자기가 귀해지면 자기 집안이 한미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대족과 혼인하고 처음의 뜻을 다 버린다. 이 대족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대족이 되는 길을 택하더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유생들이 있는데 유생은 공부한 사람들이죠. 공부한 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유약하고 강직하지 못하며 문생, 좌주, 동년 이게 뭐 동창생이니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당을 만들고 사사로운 정을 따르니 이 셋은 모두 쓰지 못하겠다. 세상을 떠나 초연한 사람, 이세의 독립지인을 구해서 크게 써서 머뭇거리며 고치려 하지 않는 패단, 이것이 개혁에 거부하는 이런 패단이거든요. 이것을 내가 개혁하고자 했다. 왕이 개혁을 하려는데 왕과 손잡고 개혁할 사람이 없더라.
이것이 공민왕의 한탄입니다. 그래서 2세 독립지인으로 신돈이라고 하는 승려를 발탁해서 마치 자기의 아바타처럼 앞에 내세우고 개혁을 추진합니다. 공민왕과 신돈 두 사람이 개혁을 할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가 이 개혁을 지지해야 될 텐데, 그래서 주목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생들이라는 거죠. 자, 이 유생, 여기에서 오늘의 주인공 정도전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도전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본관은 경상도 봉화고요. 요즘과 본관의 의미가 다릅니다. 요즘은 본관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태어난 곳 이 정도지만, 고려시대 본관이라고 하면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거기에서 살던 곳, 나도 거기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죽을 곳, 이게 본관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이사를 거의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봉화의 향리였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과거에 급제해서 봉화를 떠나 개경에 갑니다. 아버지 정은경은 혼자 개경에 올라가서 입신양명한 사람입니다. 최종 관직이 형부상서, 조선의 형조판서, 지금의 법무부 장관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 정은경이 세상을 떠났을 때 평가가 이렇습니다. 집에는 모아놓은 재산이 없고 처자는 추위와 배고픔을 면치 못했으나 깨끗하게 처신하였다. 청렴하고 유능한 사람, 바로 정은경이죠.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맏아들이었던 정도전이 합니다. 여기 처자는 추위와 배고픔을 면치 못했다. 저 처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도전이죠. 정도전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존경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저도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정도전은 21살 때 과거에 급제했고, 공민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관직 생활을 하다가 34살 때 나주로 유배를 간 일이 있고, 이성계와의 운명적인 만남은 42살 때 일입니다. 47살에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하면서 최고 권력자의 오른팔이 되고, 51살에 조선을 건국하고 57살에 죽음을 당합니다. 간단한 정도전의 일생인데요. 정도전의 최대 라이벌 정몽주도 비슷합니다. 본관은 경상도 연일, 포항이었고요.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모두 향리였고, 아버지가 처음 연일을 떠나서 개경에서 성균관 생도가 됩니다. 이 말은 과거에 1차 시험을 합격했다는 뜻입니다. 정몽주는 24살에 과거에 장원 급제했고 39살에 유배를 가는데, 정도전 34살, 정몽주 39살은 같은 해입니다. 두 사람 나이 차이가 5살이 났던 거죠. 위화도 회군을 했을 때 정몽주는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이성계에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공양왕을 옹립한 다음에 53살부터 이성계 정도전과 대립했고 3년 뒤에 죽음을 당합니다. 아주 비슷하면서도 결과가 다른 일생이죠. 자, 정몽주는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정도전과는 너무 대조되죠? 정몽주의 초성화는 옛날에 있던 것 그대로, 정도전의 초성화는 실물이 없어서 후손들의 상상에 따라서 그린 그림이다 보니까 이렇게 불공평한 모양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어쨌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찾아보죠. 대대로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다. 조상들이 향리였다. 그리고 자기도 과거에 급제했고 아버지 때부터 과거에 도전하고 급제한 사람들이다. 지방, 향리, 과거,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공통되죠. 고려 말에는 이 세 가지 공통점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신흥사대부라고 부르는 거죠. 이 신흥사대부가 등장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려 후기에 경제가 발전합니다. 특히 농업에서 발전이 있는데, 그 농업 발전은
이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토지를 이용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한 번 농사 짓고 몇 회 쉬어서 농사를 짓는 휴한농법을 하다가 해마다 농사 짓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농촌에서 말하자면 생산량이 늘어나고 소득이 증대됩니다. 그리고 이런 농업의 발전을 주도했던 향리들이 부를 쌓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과거에 급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신흥사대부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경제발전의 성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과목이 성리학이었습니다. 그 당시 원에서 새로 들어온 신학문, 성리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신학문을 공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범중엄이라고 하는 중국 성리학자의 이 말이 그 당시 신흥사대부들의 생각을 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범중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천하지우이우 후천하지락이락. 이 말은 천하의 근심에 앞서서 근심하고 천하의 즐거움을 뒤로 하여 즐거워한다. 성리학자인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근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즐거워한 다음에야 즐거워하겠다.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책임의식을 보여주는 말이죠. 이 말을 고려 후기 신흥사대부들이 굉장히 감명 깊게 듣고 이걸 외우고 다녔다는 겁니다. 가훈으로도 많이 쓰고 너무 기니까 선우후락 이렇게 네 글자로 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학문을 받아들인 지방의 젊은이들이 과거에 급제해서 서울에 올라왔을 때 아마 이 젊은이들에게는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는 사명감, 이것에 아마 충만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올라왔을 때 현실은 그것과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이 사람들을 잘 키우면 내가 신돈을 앞장세워서 하는 이 개혁에 큰 도움이 되겠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공민왕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신돈을 시켜서 개혁을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정치 세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 신돈의 개혁 잠깐 설명해 드리죠. 전민변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내용입니다. 고려사 사료에 따르면 신돈이 전민변정 도감을 설치하고 저 도감은 요즘 말로 하면 위원회예요. 전민을 변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판사, 책임자가 되어서 방을 붙이기를 근자의 기강이 무너지고 탐욕이 풍속이 되어 나라의 모든 토지를 권세 있는 집안에서 차지하고 양민을 노비로 삼고 있다. 아까 그 원 간섭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두 가지죠. 백성의 땅을 빼앗아서 자기의 농장을 만들고 백성들을 억눌러서 자기 노비를 만들고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전민변정도감의 취지입니다. 방법은 서울은 15일, 지방은 40일을 기한으로 하여 잘못을 알고 스스로 고치는 자는 죄를 묻지 않을 것이나 자진 신고하고 뺏은 땅 돌려주고 억지로 노비 만든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엄포를 놓은 겁니다. 기한을 지나 발각되는 자는 다스릴 것이다. 영이 나오자 권세가들이 빼앗은 토지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줬으므로 안팎이 모두 기뻐하였다. 노비로서 주인을 배반한 자들이 들고 일어나 성인이 나셨다. 신돈을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고려가 건국된 지 400년 넘었지만 이 정도 개혁의 성과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공민왕의 개혁이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개혁을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성균관이라고 하는 관청을 새로 짓습니다. 그 이전에 홍건적의 난리 때 불타 없어졌던 성균관 건물을 새로 짓고 여기에 유명한 이색을 성균관 책임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몽주, 이숭인, 정도전 대개 20대, 30대 젊은 성리학자들을 교관으로 삼아서 학생들에게 성리학을 가르치도록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요즘 신흥사대부가 정치 세력으로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러면서 정몽주, 정도전 같은 사람들이 성균관에서 성리학을 교육하고 또 한 가지는 현실 문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면서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게 됐던 것이죠. 자, 이때가 정도전 20대, 30대 초반까지의 말하자면 득의의 시절입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국왕이 나서서 하는 개혁을 권세가들이 반대해서 좌절시킵니다. 먼저 신돈부터 공격합니다. 신돈과 공민왕 사이를 이간해서 떼어놓는 것이죠. 신돈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는 모함을 하고, 이 모함이 계속 들어가게 되니까 공민왕이 결국은 신돈을 의심하고 신돈을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신돈이 죽은 다음에 공민왕이 자기가 직접 개혁을 하려고 나서는데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국왕마저 시해합니다. 3년 만에 신돈도 죽고 공민왕도 시해당하고, 그리고 개혁에 반대하던 세력을 대표하는 이이님이 어린 공민왕의 아들 우왕을 옹립하고 우왕 뒤에서 권력을 누립니다. 이이님의 권세는 15년을 갑니다. 이이님과 임견미, 염흥방, 로마에만 있는 삼두정치가 고려에서 재현이 된 거죠. 이 세 사람의 배경, 군사력을 가지고 이 세 사람을 보호해 준 사람이 또 그 유명한 최영 장군이에요. 이래서 이이님이 국정을 농단하는 시간이 15년 동안이나 계속됐는데 관리들의 인사는 엉망이 됩니다. 친인척들이 요직을 다 차지하고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권력을 앞세워서 농민들의 토지를 뺏고 노비를 만들고 하는 일이 그 이전보다 더 심해집니다. 백성들이 수청목 공문이라고 하는 유행어를 만들어냅니다. 수청목은 물풀의 나무인데요. 물풀의 나무 몽둥이로 때려가면서 땅을 빼앗고 신분을 빼앗았다는 얘기입니다. 법이 없어진 세상. 저는 이이님의 이 15년 권세기가 고려 역사상 가장 나쁜 정치를 한 시기라고 단언을 합니다. 고려 시대에 최충원도 있고 이자겸도 있고 나쁜 정치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고려를 망하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이님의 이 정치는 결국 고려를 망하게 합니다. 고려가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정도전도 시련을 겪습니다. 공민왕의 개혁을 지지하던 젊은 신흥사대부들이 왕이 죽음을 당하고 세상이 바뀌면서 태거 유배를 가게 됩니다. 아까 정도전의 나주 유배, 정몽주의 39살의 유배, 이게 다 그 해입니다. 1375년. 이때 이이님이 공민왕의 친명 반원 외교 정책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신흥사대부들이 반대를 했고, 정몽주는 언양으로 유배가고 정도전은 나주로 유배가고 누구는 어디로 유배가고, 이 성균관에 모였던 신흥사대부들이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져서 유배를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정도전은 나주의 회진현, 거평부곡, 소재동이라고 하는 주소지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정도전의 인생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어가게 됩니다. 유배를 가서 유배 생활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 암흑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많은 신흥사대부들이 유배지에 가서 시를 짓습니다. 이 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님입니다. 임을 그리워한다. 님. 이때 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임금님이죠. 임금님이 보고 싶다.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나를 보러 여기까지 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를 불러주세요. 나를 서울로 빨리 소환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지만 정도전은 그 많이 쓰는 님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정도전이 유배 생활을 하면서 많은 작품을 쓰는데 여기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한 글자는 님이 아니라 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임금님을 그리워할 때 정도전은 거기에서 민을 발견한 거죠. 민생이 이렇게 어려웠구나. 내가 이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이 고맙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당연히 유배에서 안 풀어줬겠죠. 다른 사람들이 1년 만에 올라갔지만 정도전은 3년 만에 겨우 유배에서 풀립니다. 그런데 또 난관이 있습니다. 복직이 안 됐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복직이 안 돼서 녹봉을 못 받으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정도전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향이었던 봉화, 영주, 제천 이런 데를 전전하다가 삼각산, 지금 서울로 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서당을 아마 했을 텐데 서당이 좀 자리를 잡는가 싶으면 요즘 말로 하면 건물이 팔리거나 건물이 헐리거나 이런 일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계속 정도전을 추적하고 있었던 거죠. 삼각산에서 김포로 한번 옮기고 김포에서 또 자리를 못 잡고 부평으로 옮기면서 시를 하나 쓰는데 그 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5년에 3번이나 집을 옮겼는데 금년에 또 이사를 하게 되다니 그 다음이 더 가슴 아픕니다. 옛 친구는 편지조차 끊어버리네. 권력자가 정도전을 계속 추적하면서 요즘 말로 하면 해코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전부 정도전과 가까이 하면 나도 해를 입을 거라는 생각에서 외면을 한 겁니다. 이때 정도전의 나이가 36살이에요. 우리는 정도전의 그 이후를 압니다. 복직도 되고 조선 건국에 공도 세우고 우리는 알지만 36살의 정도전은 자기의 미래를 절대로 몰랐을 겁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미래는 불투명하고 모두가 외면하는 속에 심각한 고립감을 느끼고 이것이 정도전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 내려간 시간이었을 거예요. 고려도 가장 밑바닥에, 정도전도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둘 모두의 위기였습니다. 이 위기를 정도전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극복을 합니다. 함흥까지 가서 이성계를 만납니다. 자, 42살에 이성계를 찾아갑니다. 우왕 9년 가을에 정도전이 이성계를 찾아 동북면 함흥에 이르렀다. 호령이 엄숙하고 군대가 정제된 것을 보고 훌륭합니다. 이 군대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자,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그 무슨 일이 다 떠오르시죠?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다 아마 틀리셨을 겁니다. 아마 조선 건국을 생각하셨죠? 하지만 이 시간에는 이 단계에서는 아직 조선 건국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옛날에 정중부가 했던 무신난 같은 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성계의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 권력을 잡고 개혁을 합시다. 아마 이 정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성계가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이렇게 물으니까 동남방에서 왜구를 치는 일을 말한 것입니다 해가지고 꼬리를 감추어요.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이런 대화를 통해서 정도전과 이성계가 처음 만났고 의기투합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 자리에 정몽주가 동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정도전과 이성계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주선한 것이 정몽주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근거는 저 세 번째 있는 저 긴
한문 문장입니다. 저것이 시의 제목이에요. 목은 이색이 지은 시입니다. 그 시의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왕 9년 7월에 정첨서가 병이 들고 나 또한 병이 들어 두 집안의 왕래가 두절된 지 오래되었다. 이호연이라는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내일 첨서가 동북면 원수부에 간다. 동북면 원수부가 이성계가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간다고 해서 장차 교회에 나가서 배웅을 해야 되는데 말 타기가 어려워 앉아서 시 한 수를 짓는다. 시 제목입니다. 이래서 이제 시를 짓는데 문제는 여기 정첨서가 누구냐는 것이죠. 첨서는 관직 이름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한 국장 정도 되는 관직이에요. 정국장 누굴까? 이걸 지금까지 정도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정몽주를 떠올리지 못했는데 이때 정도전은 첨서의 관직까지 오르지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정몽주가 이해의 첨서였습니다. 정몽주죠. 정몽주가 이색에게 내일 이성계에게 간다고 하는 기별을 넣은 것이죠. 정도전 이성계를 만난 건 우왕 9년 가을. 이 시가 지어진 것은 우왕 9년 7월. 요 한 가지만 해결하면 됩니다. 7월과 가을. 옛날 달력으로 7월은 가을이죠. 자, 세 사람이 만나서 이성계의 군사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개혁을 합시다 라고 하는 합의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러면서 정도전은 복직이 되고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고려도 망국의 위기에서 벗어날 기회를 잡습니다. 이로부터 5년 뒤에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해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신흥 4대 부두를 앞세워서 개혁을 추진하는데 개혁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토지제도 개혁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토지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성계도 정도전도 정몽주도 다 뜻을 같이 했던 겁니다. 이 토지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하는 방법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논쟁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사람은 정몽주나 정도전이 아니라 오늘 처음 나오는 조준이라는 또 다른 신흥사대부였습니다. 조준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 옛날 신돈이 했던 것처럼 빼앗은 땅 돌려주게 하는 거 가지고는 개혁이 되지 못한다. 법을 고쳐야 한다. 요즘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죠. 이래서 새로운 토지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논의를 할 때 정도전이 굉장히 기발한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토지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소유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왜 권세가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 많은 농토를 갖고 있느냐? 이것은 옳지 않다. 토지는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고 국유화된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줘야 한다는 이런 주장을 한 것이죠. 공산주의자 같은 생각이라고요? 아닙니다.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보다 수백 년 전에 미리 정도전은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토지는 공적인 것이다. 자, 이 공적인 토지를 백성들이 소유하고 경작하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게 정도전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토지를 소유해온 역사가 굉장히 길었고 이것을 하루아침에 고치기란 불가능했을 겁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개혁안을 제시했던 조준의 주장이 채택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전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토지제도가 만들어지기에 이릅니다. 자, 정도전은 자기의 혁명적인 구상,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에 치우친 이 생각을 가지고 조준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정치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이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고려 왕실이 끝내 반대를 했고, 그래서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옹립하는 작은 정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정변에 9공신이 책봉이 되는데 9공신 가운데 첫째 자리가 이성계, 네 번째 자리가 정몽주, 9번째 자리가 정도전이 됩니다. 2단계 개혁은 불교를 배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려 왕조 500년을 지탱해왔던 불교를 버리고 유교, 성리학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정도전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원래 고려에서 불교와 유교는 공존을 했죠. 우리 긴 역사 속에 유교와 불교가 평화롭게 공존한 유일한 시기가 고려시대입니다. 고려 전기에 최승로가 이런 말을 해요. 행석교자,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수신의 근본이고, 행유교자, 유교를 행하는 것은 이국,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다. 수신은 불교로, 치국은 유교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공존하는 틀을 만들었는데, 고려 후기에 들어온 성리학은 수신도 성리학으로 이러면서 불교를 배척합니다. 불교를 배척해야 된다고 하는 성리학의 가르침을 가장 충실하게 실천했고, 또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고려의 구세력을 공격한 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정도전이었습니다. 정도전의 불교 배척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나중에 불시잡변이라고 하는 이론서까지 내면서 불교를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정도전의 이런 행동이 갑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평소에 정도전이 불교를 배척하고 성리학으로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된다는 신념이 대단히 강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균 생원이었던 박초라는 사람, 아마 20대 젊은이였겠죠. 20대 젊은이가 1391년 당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기 한 해 전입니다. 이 당시에 정도전에 대해서 칭송하는 말을 들어보면 정도전의 위상이 어땠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겸대사성 정도전은 천인 성명의 연원을 발휘하시고, 공자, 맹자, 정자, 주자의 도학을 창명하시고, 불교의 100대에 걸친 미친 소리를 깨부수시고, 우리나라의 1000년에 걸친 미혹함을 열어 제끼시고, 이단을 배척하고 사악한 이야기를 잠재우고 하늘의 이치를 밝히고 인심을 바르게 한 우리 동방의 진정한 유학자 단 한 분이시다. 어떻게 읽기도 숨이 가쁜데요. 이렇게 젊은 신흥사대부들 안에서 정도전의 위상이 급격하게 올라갔던 것이죠. 불교를 배척하고 성리학이 지배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정도전의 생각이 젊은 신흥사대부들의 지지를 얻게 되고, 이것이 이성계를 움직이게 되고, 그것이 바로 조선건국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불교에서 유교로 교체되는 정신세계의 변화, 이 변화에서 오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것이죠. 이성계를 찾아가서 자기의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것처럼 여기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례가 또 하나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3단계 개혁은 바로 조선 건국입니다. 정도전은 이런 질문을 해요. 군주가 민심을 이루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군주가 민심을 이루면. 그래도 임금한테는 충성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민심을 잃은 군주는 버려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다가 맹자의 민심을 얻지 못하면 미는 군주를 버린다. 이 말을 인용하게 되면 어떤 답이 나오게 될까요?
군주를 버려야 한다. 새 군주를 들여야 한다. 이것이 혁명이죠. 혁명입니다.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때 그 명분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민심을 잃은 군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또 나옵니다. 그 혁명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민본이라고 하는 답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이 근본이 되는 정치를 해야 된다. 국왕에게 충성하는 정치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전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정치 사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정리한 것이 군주는 국가에 의존하고 국가는 백성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백성은 국가의 근본인 동시에 군주의 하늘이다.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정몽주와 정도전의 차이를 아시겠죠? 정몽주는 충성을 한 사람입니다. 정도전은 그 충성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물은 사람이에요.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조선을 건국한 정도전은 백지후에 새로운 나라의 그림을 그립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 것이다. 조선 경국전이라는 책을 써서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설계도를 태조 이성계에게 올립니다. 여기에 보면 눈에 띄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재상론입니다. 정치를 누가 하느냐? 왕이 하는 것이 아니다. 재상이 하는 것이다. 아주 획기적인 생각이죠. 왕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잘 만나서 된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미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그 피해를 누가 입느냐? 백성들이 입는다는 거죠. 이거 안 된다. 왕의 세습은 인정하겠지만 그 대신 왕은 실권이 없어야 한다. 누가 실권을 가져야 되느냐? 재상이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재상이 되어야 하느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능력 있는 사람. 깨끗하고 능력 있는 사람.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정도전은 이때 이 생각을 벌써 했던 거죠. 국왕은 무엇을 하느냐? 그저 존재할 뿐이다. 왕은 세습을 하고 존재하지만 이런 재상을 선택하고 임명한 다음에 뒤로 물러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대로 이런 재상에 의해서 좋은 정치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도전의 생각이었습니다. 재상이 아무래도 왕에 비해서 힘이 없을 테니까 이 재상의 힘을 더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무엇을 또 두느냐면 간관, 언관을 둡니다. 왕의 잘잘못을 따지는 관리, 간관. 옳은 정치를 위해서는 간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간관이 되어야 하느냐? 강직한 사람.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천자가 그렇다라고 말해도 간관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천자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해도 간관은 하면 안 된다. 천자와도 싸울 수 있는 강직한 사람들이 간관이 되어서 왕을 억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재상과 간관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운영한다면 청렴하고 유능한 재상과 강직한 간관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든다면 그 복은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도전의 생각이죠. 조선경국전에서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재상과 간관만 가지고도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건 아마 쓸 수 없어서 못 썼겠지만 생각은 했을 겁니다. 세 번째는 혁명입니다. 재상의 말을 듣지 않고 간관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군주는 민심을 얻지 못한 군주이고 그러면 내가 했던 것처럼 그 군주를 몰아내야 되는 거겠죠. 눈에 보이는 두 가지, 재상론과 간관론, 눈에 보이지 않는 한 가지, 혁명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15세기 이 세상에는 없는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정도전의 구상입니다. 이런 나라가 만들어진다면 민이 근본이 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민이 나라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통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애민, 민을 사랑하고 위민, 민을 위하고 중민, 민을 어렵게 생각하고 보민, 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서 농민이 먹고 남을 만큼의 곡식, 입고 남을 만큼의 의복을 소유하고 풍족한 의식주를 보장해 주는 거죠. 위로는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는 자녀를 기르는데 부족함이 없으며 그래서 예의를 알고 염치를 숭상하는 나라. 풍족하고 도덕적인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자. 구체적으로는 모든 농민이 자기 땅을 소유하고 경작하고 생산량의 10분의 1만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풍족하게 사는 나라. 이런 나라를 정도전은 만들 수 있다고 믿었고 자기가 만들었다고까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이 나라는 15세기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을 거예요. 부국강병에서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간격이 가장 좁고 서로를 위하면서 사는 그런 살기 좋은 나라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이 깨집니다. 재상론이 문제가 되죠. 국왕이 실권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이 대목에서 제가 볼 때 이성계는 동의를 했겠지만 이성계의 호랑이 같은 아들들은 인정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정도전을 죽이고 또 한 가지를 합니다. 아버지를 몰아냅니다. 이성계 정도전의 협력 관계가 이때 깨지게 되는 거죠. 정도전은 이때 죽음을 당하면서 조선 왕조 500년 동안 간신으로 낙인 찍힙니다. 역설적이게도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정몽주가 500년 동안 충신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이 간신과 충신의 역전은 조선 왕실에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조선 왕실의 입장에서 정도전 같은 사람이 또 나오면 곤란하죠. 정몽주 같은 사람은 계속 나오면 좋겠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 왕실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정도전의 유산이 남습니다. 세종의 위민 정치는 당연히 정도전의 그 꿈을 이어받은 겁니다. 누가 하든 위민 정치를 해야 된다는 이 사실에는 반대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경국대전을 보면 조선은 재상의 권한이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언관들의 역할도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정도전이 구상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재상과 간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경국대전에 반영이 되어서 조선은 그런 나라가 됩니다. 연산군과 광해군이 민심을 잃었을 때 반정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두 왕을 쫓아낸 것, 이것은 혁명론의 축소판이죠. 정도전의 꿈이 완전히 실패했다고만 보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정도전은 고려 말의 위기에서 개인의 위기도 나라의 위기도 모두 기회로 만들면서 극복해냈습니다. 그 위기의 근본은 변화였습니다. 국제 질서가 원명 교체로 격변하는 것, 정신세계에서 불교에서 유교로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 이런 바깥에서 오는 위기 상황을 왕조를 교체함으로써 극복하고
기회로 만들어낸 것이죠. 500년 동안 낡은 고려 왕조를 앞으로 500년 동안 더 지탱할 새로운 나라로 바꾸면서 우리 역사를 훨씬 더 앞서 발전을 시키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변화를 위기로 생각하지만 한 걸음 뒤에서 다시 생각해 본다면 그 위기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다 느끼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언젠가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위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위기 이전 시대보다 더 앞선 시대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